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루셀라입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등산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또 코로나 이후에 등산에 관심 갖는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등산은 근본적으로 오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구팀이 조사를 한 바를 찾아보니까 에베레스트 등반 사고의 상당 부분이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산할 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8,000m 이상 되는, 우리가 데스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죽음의 구간 이쪽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 부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대기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그 정상 부근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등반가 에드 비에스터스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선택이다. 하지만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은 필수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성취라고 할 수 있지만, 정상은 어디까지나 여정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등반, 등산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는 이제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했죠. 그래서 계속 쌓아 올리는 작업들만 해왔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렇게 쌓아 올려서 모아둔 노후 자금을 어떻게 인출하느냐, 어떻게 빼쓰느냐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의 적립 과정이 우리가 은퇴 설계에 있어서 절반의 여정이라고 하면, 반대 절반의 여정은 모아둔 노후 자금을 잘 인출하면서, 너무 작은 금액을 인출하면 생활에 또 타격을 입히니까 적정한 생활비를 인출하면서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인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이 어떤 해냐?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그중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고령자 관련법의 대부분들은 그리고 각종 통계에서 65세 이상 자들을 우리가 고령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 자금을 인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논의도 이렇게 적립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인출하는 단계까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주제, 그러니까 인출할 때 방법, 죽기 전에 돈 떨어지지 않게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인출해야 되냐, 소위 말해서 무전장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인출하는 게 좋을까?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내가 노후 자금 모은 거 가지고 종신형 연금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종신형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없다라는 분. 그러니까 유동성의 제약, 그러니까 만약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종신형 연금들이 물가 상승에 연동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은퇴 생활 기간이 되게 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구매력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방법 말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자산을 연금화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어떤 플랜을 세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거를 셀프 연금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DIY, 그러니까 Do it yourself,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가 셀프 연금을 만드는 방법을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각각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방법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액형입니다.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나 이런 걸 가입하신 분들이 노후에 자금을 수령할 때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선택해서 수령하는 정액형일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금융회사에서는
지정한 날짜에 지정한 금액을 수급자 통장에다가 이렇게 딱딱 넣어줍니다. 그럼 그 금액 찾아서 쓰는 거가 이제 가장 심플하고 좋은 방법이고 많이들 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은퇴 초반에 수익률이 좋으면 인출 기간을 늘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거나 은퇴 초반에 수익률이 아주 좋았을 때는 인출 기간을 늘려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수익률이 나쁠 때, 아니면 특히나 은퇴 초반에 수익률이 안 좋을 때, 그러면 수익률이 안 좋아서 자산이 줄어들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노후 자금을 또 빼서 써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은퇴 자금의 수명이 상당히 단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인출할 수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이 이제 정액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매달 정액을 인출하니까 장기간 지나면 인플레이션에 되게 취약합니다. 구매력을 쫓아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정액형 방법이 가지고 있는 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구매력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한 것이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하려고 하는 물가 연동형 인출 방법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은퇴 자금 가진 것 중에서 첫 번째 인출 금액이, 첫 해 인출 금액을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 자금을 한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나는 4%,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를 첫 해 인출해서 노후 생활비로 쓸 거다. 그럼 첫 해 인출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인출 금액이 정해지면 그다음 해부터 2년 차부터는 첫 번째 인출 금액에서 그 물가 변동률만큼만 조정해서 그다음에 인출 금액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3년 차도 마찬가지로 2년 차의 인출 금액에서 물가 연동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 정액형이 가지고 있는 그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 이 문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방법 같아요. 어디냐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 지급하는 방법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연금액이 첫 해 결정이 딱 되면 그다음 해부터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 연동형 방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노령연금하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물가 연동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 노령연금은 국가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까지 지급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물가연동형, 투자 자산을 이렇게 연동시켜 가지고 물가연동으로 수령하는 방법은 이게 수익률 또는 수익률 순서에 따라서 이 언젠가는 고갈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은퇴 초기에 수익률이 좋고, 또 이래서 수익률이 좋으면 이제 은퇴 자산이 고갈되는 시기가 뒤로 이렇게 늘어나겠지만, 자칫 잘못해서 퇴직하는 해 초기 몇 년간 수익률이 안 좋으면 은퇴 자금이 고갈되는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가 연동해서 인출 금액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정액형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신 지급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근데 이 물가 연동 방법이 예전에 이제 저희 쪽에 연금톡톡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게 4% 안전 인출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벤겐이라는 사람이 1994 년도에 저널 오브 파이낸스 플래닝이라는 데다가 기고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출 분야의 역사적인 기고라고 할 수 있는데, 뭐냐 그러면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때 그분이 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은퇴 기간을 한 30년 정도를 잡고요. 미국 주식하고 채권에 반반씩 나눠서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노후 자금 인출 금액이 정해지면 그다음 해부터는 첫 번째 금액에서 물가 상승률만큼만 상승시켜서 인출 금액을 30년 동안 늘려나간다고 그랬을 때, 본인이 얻었던 자료는 1926 년도 자료부터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가 있냐 그러면 1926년 이후면은 대공황도 들어가 있죠. 2차 세계 대전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1970 년대에 높았던 스태그플레이션 기간들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시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안 좋았던 시절, 그때도 살아남으려면 노후 자금의 몇 퍼센트를 인출해야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 봤더니 1966 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최악의 경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30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첫해 노후 자금은 자기가 준비한 자금의 4.15%를 인출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회자되고 있는 안전 인출률 4%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4% 이야기하는 게 최악의 경우에도 4% 정도를 인출하면은 노후 자금이 사전에 고갈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정액형이 됐든 물가 연동형 인출 방법이 됐든 문제는 뭐냐면 내 노후 자금이 언제 고갈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인출 방법은 정기형. 인출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인출하면 내 노후 자금이 언제 고갈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그러면 이렇게 인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인출 기간을 20년으로 정했다. 그럼 첫해 노후 자금 있잖아요. 그 노후 자금에서 20분의 1만큼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은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생활하고 1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출 금액 빼고 남은 금액이 늘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에는 19분의 1만큼 인출합니다. 요런 방식으로 계속해 나가면 20년간 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간을 딱 정해서 인출하는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기간은 정한 대신에 매년 인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수익률이 좋아서 노후 자금들을 확 늘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인출 금액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안 좋게 되면 그다음에 인출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뭐냐 그러면 한정된 노후 자금을 가지고 기간을 설정을 하잖아요. 너무 긴 기간을 설정하면 인출되는 금액이 너무 작아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후 자금을 한 3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인출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첫해 한 3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퇴 기간을 30년으로 잡았다, 인출 기간을.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 모아둔 은퇴 자산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조금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이 소득 공백 기간 동안에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기형 방법들을 쓰는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대안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수익 수치형? 말은 좀 어려운데 수익만 취해서 인출하는 형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냐 그러면 첫해는 시작하자마자는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1년간은 일단 생활을 하고 나서 1년 시점에 늘어난 수익만큼만을 인출하는 겁니다. 그 2년 차부터 이제 인출이 시작되겠죠. 근데 다행히 이익이 나서 인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첫해 손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손해 보는 기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인출도 못 해 보고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수익만 인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처음 시작하자마자 수익이 좋았을 때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수익이 나고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사망하는 시점에도 그 돈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한테 상속해 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수익이 안 좋게 되거나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는 인출을 못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추가적인 수익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럭셔리하게 사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또 어떤 게 수익이 너무 많이 나도 또 문제예요. 그러면 수익 난 거 다 인출해 가지고 써야 되면 뭐예요? 필요 없는 생활비를 굳이 많이 인출해 가지고 써야 되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어서 고런 장점과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냐?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방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배당주나 채권이나 리츠 같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를 수취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월 분배형 ETF 있잖아요. 요런 자산들도 어떻게 보면 분배금들을 다달이 주니까 그것들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익 수치 방법들로 활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요. 수익률이 안 좋으면 내가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고갈될 수 있는 위험은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수명이랑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절대 고갈되는 건 나는 싫다. 그런 방법 사람이라고 하면 정유령을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정유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후 자금에서 일정 비율만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노후 자금을 한 5억 정도 준비했다. 나는 정유령을 택해서 10%만 인출하겠다라고 택하면 첫 해에는 5억 원의 10%면 5천만 원을 인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첫 해에 내가 수익을 한 6천만 원 냈다. 그러면 4억 5천에서 6천 더하면은 5억 1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5억 1천만 원을 가지고 두 번째 해에 인출을 하는데 그때도 5억 1천만 원의 10%를 인출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매년 인출을 해가면 남은 자금의 일정 비율을 인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죽기 전에 절대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는 않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출하는 율보다 높은 수익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출 금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자기가 인출하는 율보다 낮은 수익을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인출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 수익에 따라서 인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고갈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단점도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 수익률이 좋아서 은퇴 자금이 늘어나면 인출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수익률이 안 좋으면 인출 금액이 너무 과소화돼서 작아져 가지고 생활비를 대고 모자랄 수가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이 좀 고려되고 있는데 수익률이 많이 나서 은퇴 자금이 아무리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인출 금액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실링을 두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안 좋고 은퇴 자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이제 인출하게끔 하는 플로우, 바닥을 이렇게 깔아두는 방법들, 그래서 보완해서 이런 정유령 방법들을 가져가는 방법들도 뭐 보완적인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제가 인출 방법들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전액형은 일정한 금액을 매달 인출하는 방법이다. 단점, 구매력에 취약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물가 연동형이 있다. 물가에 연동해서 뭐예요? 인출 금액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이라서 구매력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데 인출 방법에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고갈 시기가 정액형보다는 좀 더 짧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형은 야 이거 기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있어. 기간을 정하자. 근데 기간을 정해놨더니 뭐가 단점이냐? 매달 인출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 수치형은 이익이 났던 부분만 인출한다. 이익이 안 나면 인출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좀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난 절대 죽기 전에 돈 떨어지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정유령을 택하는 방법도 있다. 은퇴 자금의 일정 비율만 인출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노후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출 금액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된 장치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 내 노후 자금을 투자하면서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주변에 또 이 연금톡톡 채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서 다른 분들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